볼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당 제국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당나라와 같은 강력한 통일 제국들이 중국을 통일하고 어떻게 제도를 정비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나라의 중국 통일에 대해서 재통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북조 시대에 북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이제 북조는 북위가 통일을 하죠. 남중국의 한족 왕조는 동진, 송, 제, 양, 진 등 여러 나라가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북중국의 북위는 효 문제 때 호한 융합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효 문제 후에 다시 분열되어서 동위와 서위로 분열됩니다. 이 동위가 다시 북제로, 서위는 북주가 되죠. 바로 이때 북주의 승상이었던 양견이라고 하는 자가 북주를 무너뜨리고 수나라를 세우더니 이제 북제를 통합하고 그리고 남중국의 왕조인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순식간에 중국을 이거 통일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589년 수나라에 의한 중국 통일입니다. 그러면 진시황이 그 춘추 전국시대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펼쳤듯이 수나라도 통일 정책을 펼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 문제는 대단한 황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중앙 관제를 삼성 육부 체제로 우리가 아는 그 삼성 육부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주연제를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이건 지워버릴까요?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남북조 시대의 그 구품 중정제로 지방의 문벌 귀족들이 계속 이 자신들의 뭐 친척들이나 자식들을 추천해 줌으로써 문벌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구품 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시행하죠. 그리고 남북조 시대부터 각 나라별로 실시하고 있었던 그 토지제도인 균전제,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 그리고 이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줬으니까 토지를 받은 농민들은 군대에 의무병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부병제, 일종의 병농 일치 제도죠. 그리고 세금 제도로서 조용조 세금 제도. 조용조라고 하는 건 뭐냐? 조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조세, 전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용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뭐겠어요? 군역의 의무를 다하게 한다거나 요역에 동원돼서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또 이 조는 뭐냐면 집집마다 가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집집마다 부과되는 세금이 보면 주로 특산물을 바쳐라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세, 공납, 역 이게 바로 조용조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국가 재정이 확충되고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비된 게 바로 율령체제, 율령격식의 율령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령격식. 율은 이제 형법을 이야기하고요. 영은 행정법. 격은 율령을 보완하고 수정한 법령. 식은 시행 세치. 율령, 격식 줄여서 보통 우리가 율령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러한 율령 체제를 정비한 임금이 바로 문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좀 골치가 아픈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수양제입니다. 우리가 수양제를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구려에 뭐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113만 명의 대군을 몰고 왔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 사람 수양제죠.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 문제 때부터 운하 건설은 했습니다. 운하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도를 괜히 지웠네요. 중국이 오랫동안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과 북쪽의 경제력을 하나로 통일하려면 남쪽의 풍부한 경제력을 엄청나게 많은 생산되는 물건들을 뭐 식량이 됐든 이 북쪽으로 끌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통합을 위한 물길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결국 대운하다. 근데 이제 양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구려 원정을 위해서 운하를 지금의 베이징까지 또 파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운하도 막 팝니다. 그래서 남쪽의 병력과 물자를 북쪽으로 실어 오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수도였던 지금의 장안에 해당되는 곳이죠. 여기에까지만 대흥, 뭐 지금의 장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안이죠. 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끌고 오는 통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운하를 저 위 베이징까지도 끌고 와서 고구려 원정을 위해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펼치다 보니까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구려 공격에 대한 잦은 실패로 농민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데 뭐 기록된 반란만 해도 뭐 200건이 넘는다니까요. 나라가 거의 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나라는 결국 나라 세운 지 37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수나라가 체제 정비 다 해놨는데 너무 빨리 단명해 버리다 보니까 그 뒤를 이어서 이 정비된 체제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하게 됐던 것, 나라가 발전하게 된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장안을 수도로 건국되었습니다. 당 고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바로 당태종이죠. 그의 아들 당태종은 율령 체제를 다시금 정비하고 동돌고를 복속시킵니다. 동돌골 복속이 왜 중요한지는 좀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도자를 활용해서 보겠습니다. 당나라가 이제 나라 세워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리장성 안쪽만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북방 초원 제국은 돌골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이들을 둘로 분열시키는 거죠. 동돌골과 서돌골로 분열시키고 이 동돌골을 바로 자신들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태종은 동돌골의 유목민족들로부터 가한으로 칭호를 받습니다. 가한은 돌골의 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가한, 하늘의 칸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추앙을 받으며 동돌골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게 당나라 당태종. 지울 건 지워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당태종은 고구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원정을 하죠. 결국은 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당고종이 다시 한번 대외 팽창을 펼치는데요. 서돌골까지도 이제 당나라가 자신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사실상 어디겠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한반도의 고구려죠. 그래서 당고종 같은 경우에는 돌고를 서돌골까지 예속시키고 그리고 나당연합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대한 정복 활동을 펼치죠. 그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그 탈라스 전투 아닙니까?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고선지 장군이 중앙아시아의 탈라스까지 쳐들어가죠. 이쪽으로 계속 서역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건 좀 다른 걸로 표시해 볼까? 탈라스가 한 이 정도
이 정도 지역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바스 왕조 이슬람 세력과 붙어가지고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패배하면서 이때 이제 제지 기술자가 이슬람에게 잡혀 넘어가면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슬람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며 전 세계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당나라는 하여튼 당태종 때 이 사람의 당태종의 그 연호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의 치라고 해서 전성기를 구가를 했죠. 구가를 했는데 당나라는 현종 때 한 번 더 발전합니다. 현종의 그 연호가 현종의 연호가 개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 가지고 또 개원의 치라고 부릅니다. 현종은 이제 강남 지방에 대한 농업과 수공업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 대외 무역이 절정에 달하면서 당나라가 이제 번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대외 팽창은 당태종보다는 덜했지만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이때 넓은 영토를 좀 수비하기 위해서 도읍 대신에 절도사를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절도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력이 세져 버리죠. 국방력은 강해졌는데 이 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절도사들이 세력이 커져 버리니까 오히려 황제권이 약화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절도사였던 안녹상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키는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율령체제가 붕괴돼 버립니다. 율령체제 하에서는 토지제도는 균전제, 군사제도는 부병제, 세금제도는 조용조 세금제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뭐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져 버리니까 내부 반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졌으니까 그러면서 균전제도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토지 사유화가 촉진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원을 만들면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해가는 거죠. 현종 때 인구는 늘어났고 농민들에게 나눠줄 토지는 부족하고 균전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 사유화가 촉진됩니다. 균전제도가 붕괴되고 모병제로 이제 죄송합니다. 토지를 받지 않았으니 의무병으로 나가지도 않고 징집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군대를 부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업 군인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 세금을 올리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치닫게 되는 거죠. 결국 조용조 세금 제도도 1년에 2번 봄과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걷는 2번 걷는다 양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각종 세금을 재산에 따라서 차등 부과합니다. 재산에 따라서 2번 낸다 해서 두량자 양세법. 그랬던 당나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875년 황소의 난이 일어난 뒤에 급격히 쇠퇴해지고 결국 절도사 중에 한 명이었던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5대 십국의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당나라는 국제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보시면 지도를 좀 지우고 볼까요? 지도에서 비단길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리고 바닷길까지 이렇게 개척을 함으로써 동서무역로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초원길에 원래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 동서무역이 엄청 발달하게 되면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당나라 문화는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무역 양상을 보이게 됐다.
사막길, 바닷길을 교통로로 확보하게 됐고 서역 상인들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뭐 중국의 견직물이라든가 도자기, 금은 세공품들이 세계로 수출되는 거죠. 당연히 문화는 국제적인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서 왕래가 자유롭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이죠. 자신감도 넘치고요. 그래서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장사꾼들, 상인들, 유학생, 유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외래 종교도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죠.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 마니교,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파, 경교, 기독교죠. 카톨릭, 기독교 등 외래 종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그 당삼체라고 해서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좀 이국적인 도자기, 이런 당삼체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불교도 뭐 선종, 정토종과 같은 새로운 종파가 유행을 하게 되고요. 국가를 지키는 호국 불교의 성격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줬으니까요. 동서무역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불교 스님들 중에서는 직접 서역, 인도로 가가지고 불경을 구해 오거나 인도를 여행하고 견문록을 남기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현장 스님과 의정 스님 같은 분이죠. 현장 스님은 너무나 유명하죠. 돌아와서 대당 서역기를 썼고 이분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소설이 서유기 아닙니까? 서유기의 삼장법사, 실제 모델이 바로 이 현장 스님입니다. 도교,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뭐 불로장생이니까 이건 왕실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더욱 발전하게 됐고요. 당나라는 뭐니 해도 귀족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족 중심의 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귀족들의 취향을 살렸던 시로 인기가 있었던 이백두보, 이런 분들이 훌륭한 시를 많이 남겼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까지 유학은 훈구학입니다. 그래서 훈구학이 이제 완전히 집대성 되죠. 완성이 됩니다. 훈구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만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한 이후에 불교 경전에 대해서 자구 해석 이런 것에 치중하는 학문이 훈구학이 한나라 때부터 발전해서 이게 이제 완성된 게 당나라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경전, 유교의 5개 경전이 모두 다 완성됐으니까, 정리가 됐으니까 오경 정의가 편찬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조공 책봉 질서를 완전히 확립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저항했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도 멸망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가 이제 당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이 완성되죠. 한자, 유교, 율령, 불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20분이 가까이 돼갔네요.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길었습니다. 후다닥 세계사 8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끝. 후다닥.